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8번째 시간. 교양은 과일잼? 비유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2002년 독일 선거전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론조사에서 3인당은 기민당과 귀사당 연합에 뒤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난무하고 온갖 수치들이 이야기됐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잡아낼 수 없었다. 그 당시 3인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프란츠 민테페링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마지막 15분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린 아직 두 골을 더 넣어야만 합니다. 3인당 지지자들에게 당시 3인당이 처해있던 상황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당시엔 마침 한일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독일팀은 뜻하지 않게 결승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이 비유의 허점이 드러났다. 말한 사람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두 골을 더 넣어야만 합니다. 라는 의도였는데 우리가 아직 두 골 뒤져 있고 시간은 겨우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민당 정치가인 볼프강 쇼이블레는 그래서 이 비유를 즐겨 인용했다.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기민당과 3인당의 지지도 간격을 대범하게 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뭐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4대1 정도라 해둡시다. 기민당의 수상 후보였던 에드문트 슈토이버 역시 그 비유가 구미에 맞았던 모양이다. 슈레더 수상이 막판에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85분 동안 싸웠는데 작전이 잘못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3대0으로 뒤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슈토이버에 따르면 선거 전의 현재 스코어는 3대0이라는 것이다. 사태를 지켜보던 3인당의 슈레더 수상은 드디어 인터뷰에서 시합이 막판에 다다랐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현 상황은 전반전 막바지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구 시합 이야기가 온갖 형태로 변형되어 이야기될 만큼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야 그 이미지를 잠재울 새로운 비유가 정치판에 등장했다. 외무부 장관이자 녹색당의 당수이며 마라톤을 통해 엄청난 체중 감량에 성공하여 화제를 뿌린 바 있는 요시카 피셔에게 알맞은 비유가 떠오른 것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지금 마라톤을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38km 지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등수가 결정된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쪽에서 달리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그 지점부터 조금씩 뒤쳐져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비유를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교훈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비난받거나 미화될 수도 있다. 워낙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논쟁들, 정치적 논쟁이든 학술적 논쟁이든 에서 비유는 매우 즐겨 사용된다. 비유는 유추, 은유, 직유, 풍유 등으로 나뉜다. 직유에서는 이야기의 무게가 실린다. 유추는 차분하게 가라앉힌 비유로 이야기의 매력보다는 논리적 구조를 중시한다. 풍유는 특별한 코드에 따라 구성되는 비유로 논리적 전개가 필요한 논쟁보다는 오히려 예술과 문학에서 많이 쓰인다. 마지막으로 은유는 다른 것을 대신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총선 대신에 쓰인 축구 시합처럼. 이런 범주 사이의 울타리는 낮다. 어느 범주든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장난하듯 다른 내용과 같이 놓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총선과 축구 시합을 같은 것으로 놓고 다루든 말이다. 비유를 쓴 표현이 비유가 쓰이지 않는 표현에 비해 나은 점을 확인하려면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같은 테마를 두고 씌워진 두 개의 문장이 있다. 독일어 문장 구조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부터 살펴보자. 독일어 문장 구조는 보통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단위, 대부분 동사가 끝에 위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적어도 2번을 읽어봐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도 비유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마크 트웨인이 끔찍한 독일어라는 멋진 글에서 한 말이다. 독일어 작가들은 문장을 쓸 때 마치 깊은 바닷속을 잠수하는 듯하다. 오래도록 작가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이윽고 동사 하나를 입에 물고 다시 나타난다. 잠수하는 작가라는 비유를 통해
하나의 정보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작은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비유는 이렇게 재미를 줄 뿐 아니라 전하려는 뜻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비유는 어떤 상황에 그 나름의 얼굴을 만들어준다. 꼭 맞는 비유를 찾아내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축구 시합은 지루한 총선보다 훨씬 더 일목요연한 인상을 준다. 어떤 비유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건 마치 플랜카드처럼 높이 걸리게 되고 계속해서 전달된다. 비유를 잘 만들 수 있는 비법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내어 쓰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비유는 즉흥적인 착상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타고난 재주의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유의 몇 가지 기본 규칙들을 꼽아볼 수 있다. 우선 비유로 쓰고자 하는 상황, 장면 혹은 사실은 그 비유에 담기게 될 원본보다 간단하고 구체적이며 일목요연해야 한다. 고상한 비유는 어딘가 격을 높이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고, 잡동사니로 가득한 서랍에서 끄집어낸 비유는 어딘가 격을 떨어뜨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일단 토론에서 비유가 쓰이게 되면 그 비유의 요소들을 변형시켜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비유 만들기 훈련에 도움이 된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기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뭐 옳은 비유이든 아닌 비유이든 격이 있는 비유이든 아니면 격을 떨어뜨리는 비유이든 제가 아는 한 진짜 비유의 달인은 홍준표 의원인 것 같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배역 바꾸기.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에서 4세기의 고대 로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달은 철학적 견해 차이 같은 게 아니라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권력투쟁이다. 왕정 군주제를 철폐한 후 세습 귀족과 낮은 신분의 평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귀족들은 권력을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가졌고 도시 재산의 대부분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다. 그에 반해 평민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끔 판이 짜여져 있다. 귀족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평민들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평민들 없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민중 출신의 군인들이 없는 군대는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던 평민들은 마침내 저항하여 들고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중들이 모조리 로마를 빠져나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민중들은 바리바리 짐을 꾸려 도시 건너편에 있는 성스러운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끼리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물론 귀족들 없이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여 일하고 나면 거기에 빌붙어 살거나 관직을 독차지한 채 그저 빈둥거리기나 하는 아무 쓸모없는 귀족들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대이동에 귀족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누가 그들을 위해 그 많은 일을 해주고 대신 전쟁에 나간단 말인가. 무력을 써서라도 이 평민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마침내 중재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때까지 공이 많았던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를 중재자로 뽑았는데 그는 일반 민중 출신이었지만 귀족으로의 신분 상승을 이루어낸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메데니우스 아그리파는 민중들을 설득하여 도시로 되돌아오게 할 임무를 안고 길을 떠났다. 무엇보다 그는 귀족들에 대한 비난이 온당치 않다는 사실을 민중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읽다 깜짝 놀란 이유가 한나 아렌트의 책이랑 또 랑시에르의 책에서 이 비유가 마치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깊은 뜻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비유란 챕터에서 이 해석을 듣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기쁘네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로마를 떠나 민중들이 야영하고 있는 산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일단 그를 들여보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기억에 길이 남을 만한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비유로 이루어진 이야기였다. 사람 몸속이 지금과 달리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 부분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이 애써 일한 결과물이 모두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장은 그저 그 맛있는 걸 음미하며 즐기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모두들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견을 모아 위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두 손은 더 이상 음식을 입으로 나르지 않았고 입은 더 이상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깨물고 씹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장에게 배고픔을 알게 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면서 온몸이 말라갔습니다. 비로소 위장 역시 그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 즉 음식을 소화시키고 온몸에 새로운 힘을 주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웅성거리던 민중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물론 위장도 그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귀족들도 위장과 같다고 할 수 있어. 그들이 소화시켜서 나눠주니까 위장이 없으면 몸의 다른 부분들도 여의치 않은 거야. 민중들은 이렇게 소리쳤고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만족했다. 어쨌든 원하는 목표를 이룬 듯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중들 한가운데서 누더기 복장을 한 평민 하나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여. 위장과 나머지 몸의 부분들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셨군요. 깊이 새겨볼 만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족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의 태평한 생활 방식을 용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위장이야말로 얼마나 쓸모있는 기관이란 말인가.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 또 나눠주기도 하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 이야기는 좀 지저분합니다만 프롤레타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방에서 웅성거리며 들어보자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더기 복장의 평민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이 만들어지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몸의 각 부분들이 저마다 왕이 되려고 나섰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조종하고 생각하는 일까지 맡고 있으니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러자 양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을 직접 하는 건 우리라고. 걔한테 먹이도 주고 돈도 세고. 그러니 왕이 되는 명예는 마땅히 우리 차지라고. 이번엔 힘찬 박동소리와 함께 심장이 나섰습니다. 나야말로 몸 전체의 모터라고. 나 없인 생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엔 성기가 나섰습니다. 내가 후손을 생산하고 쾌락을 맛보게 해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해. 그러자 마지막으로 똥구멍이 나섰습니다. 그렇죠, 메네니우스님. 바로 똥구멍 말입니다. 몸의 각 부분들은 똥구멍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권리가 있지! 라고 외치자 또 한쪽에서는 바로 그거야! 라고 외쳤다. 우리의 누더기 평민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똥구멍은 다들 웃어대며 놀리는데 화가 난 나머지 구멍을 닫아버리고는 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똥구멍에 파업을 하자 몸에 점점 독이 퍼져갔습니다. 머리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고장나서 그만 멈춰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두 팔은 피로에 지쳤고 손가락은 애초롭게 떨렸지요. 성기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몸의 기관들은 엄청난 위험에 빠졌고 고민 끝에 결국 똥구멍을 왕으로 뽑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들이 매일 저마다의 일을 하지만 똥구멍만은 그저 할 일 없이 이런저런 참견이나 하고 다니다가는 한무더긴 똥이나 생산하게 되었답니다. 평민이 이야기를 마치자 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발을 구르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그 와중에 평민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잘못 빗대어 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나.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원로원에서 돈을 받고 우릴 감언이설로 꼬드기려는 거라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내 이야기엔 메네니우스의 잘 다듬어진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 우리가 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화가 치밀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그러나 평민들은 개의치 않고 나서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우리 모두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티투스 리비우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야기는 이렇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전하는 이야기엔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만 등장한다. 누더기 복장의 평민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그 어떤 역사책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그런 인물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비유를 어떤 식으로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요소들을 조금 흔들고 뒤섞여 새로 짜면 된다.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비유가 생겨나도록 말이다. 보다 깊이 따져보기. 비유를 이용하는 데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른다. 비유는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자기가 한 이야기의 내막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그렇다. 그런 경우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들여다볼 토론은 사실이란 무엇이며 도대체 그런 게 존재하긴 하는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른바 구성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한 한파에서는 사실이란 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방향으로 생각이 기운 과학사회학자 카린 크노르 채티나는 자신의 책 인식의 공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본래는 추리소설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스가 한 말이다. 선생님, 사실이란 암소와 같은 거랍니다. 매섭게 노려보기만 해도 보통은 콩무니를 빼고 멀리 달아나죠. 멋지고 나무랄 데 없는 비유이며 게다가 놀라운 관찰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런데 사회학자 로타학은 카린을 공격하기 위해 이 비유부터 물고 늘어졌다. 카린 크노르 채티나가 제기한 그 비유가 처음에는 대단히 인상적일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된 카우보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암소란 제 아무리 장소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암소. 물론 분석적으로 조각이 나면 그러니까 도살장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암소인 게 보통이다. 학은 암소의 비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몇 센티미터 더 깊이 따져 들어갔다. 그러자 정확히 따지면 그 비유가 애초 의도했던 것을 전혀 전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암소들 중에서 끔찍이 겁이나 많은 놈이나 사람이 쳐다본다고 달아나지 대부분은 그저 멀뚱히 마주 쳐다보며 되새김질을 계속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동물들이 등장하는 비유에는 이처럼 허점이 많다. 자기 분야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가라 해도 동물에 대해서까지 언제나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들이 대작을 두고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허점을 드러낸 사례가 있다. 여기서 사자의 발굽이 드러나는군. 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자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발굽이란 게 있지도 않고 육중한 앞발과 발톱이 있을 뿐이란 걸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하게 쓴 말이다. 언뜻 그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던데? 그녀가 그 마음 돌려줬나? 라는 식의 말은 엉뚱하면서도 어딘가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축제에서 사회를 보며 하는 우스갯소리나 풍자적인 스탠딩 개그 중에는 널리 알려진 비유의 표현들을 그대로 사투리나 속어로 옮겨 말하거나 나란히 배열한 것이 많다. 그런 식으로 익사를 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혁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테면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책을 읽는 노동자의 궁금증 이란 희곡에서 그런 방법을 멋지게 써먹고 있다. 젊은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했다. 그 사람 혼자서? 카이사르가 갈리아 사람들을 물리쳤다. 그래도 요리사 1명 정도는 데려가지 않았을까. 바꿔치기. 다른 사람들이 쓴 비유를 비판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비유를 내놓는 게 좋겠다.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널리 퍼져있던 기억에 대한 생각, 즉 기억이란 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릇과 비교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쇼펜하워는 이 비유가 기억에 대한 매우 중요한 현상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테면 맨 앞의 첫 구절만 듣고도 전체 멜로디를 떠올리는 것과 같이 일정한 핵심 자극에 대해 거의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기억작용을 그 비유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의 이러한 특징들은 그릇의 비유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기존의 비유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기억이 갖는 이러한 독특한 특징에 대해 비유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자주 접혔던 주름은 따로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접혀지는 그런 천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이란 옛날에 책상보나 식탁보로 쓰이던 두툼한 아마포 같은 것이다. 그렇게 두툼한 천을 자꾸 다림질하다 보면 정말로 그 자리에 저절로 접히는 주름이 생기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통해 똑같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기억에 계속해서 다림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뛰어난 창조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들을 떠올리는 사람들 중엔 기억력이 나쁜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비유에도 나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유라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연상작용과 더불어 전개되며 비유를 바꿔치기 함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곡 지르기. 끝으로 풍자 개그맨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갈수록 즐겨 쓰이고 있는 비유의 유형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로 하자. 수수께끼와 위트와 유추가 어우러진 전곡 지르기가 그것인데 몇 가지 보기들을 꼽아보면 이렇다. 당신은 호랑이로 솟구치더니 호피깔개로 내려앉으셨네. 독일식 유머일까요? 교양이란 과일찜 같은 거랍니다. 적을수록 그만큼 더 넓게 펴야 하죠. 이건 와닿네요. 학자들에 대한 정치가의 관계란 가로등에 대한 술 취한 사람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댈 곳을 찾는 거지 빛을 구한 게 아니죠. 이건 좀 어렵네요, 저에겐. 학자들에 대한 정치가의 관계란 가로등에 대한 술 취한 사람의 관계와 같다. 기댈 곳을 찾는 거지. 기댈 곳을 찾는 거지 빛을 구한 게 아니죠. 이해했더니 대단한 비유네요. 이 본보기들은 전곡을 찌르는 가운데 독자 또는 관객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든다. 그러면서 독특한 재미와 오락의 가치가 생겨나게 된다. 어떤 의견이 이런 식의 포장을 하고 나타나면 그 설득력이 훨씬 더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곡을 찌르는 비유가 그렇게 다각적으로 쓰이는 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일상의 논쟁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라이프니츠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의 인식과 동물의 인식이 구분된다. 동물들은 그저 경험에만 의지하며 본보기에 따라서만 행동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 본다면 동물들이 꼭 필요한 문장을 만드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사람들은 구체적 증명이 가능한 학문을 할 능력이 있다. 동물들이 이끌어내는 결론은 몇 차례 일어난 일은 그와 비슷한 다른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경험론자들의 결론과 같은 수준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동물을 잡는 일이 쉬워지고 경험론자들은 그토록 쉽게 온갖 오류들을 범하게 된다. 독특한 인식은 애초 타고나는 것이지 경험을 통해 배워 익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라이프니츠의 생각이다. 경험론자들은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걸 부정하면서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라이프니츠는 경험론자들과 동물을 나란히 놓는 비유를 내놓는다. 그것만으로는 그리 흥미를 끌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정에 빠지는 동물들과 오류에 말려드는 경험론자들을 하나로 묶는 예기치 않은 비유가 이어진다. 단순한 비유로부터 라이프니츠는 폭탄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는 논거를 빚어낸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와 동시에 라이프니츠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학문의 고귀함을 독자들 눈앞에 펼쳐 보인다. 그런 생각은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전곡을 찌르는 논거 역시 다른 논거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반박당할 수 있다. 전곡을 찌르는 비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히텐베르크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듯하다. 리히텐베르크는 뛰어난 지성이 가미된 관찰과 논거들로 유명하다. 빠른 두뇌 회전과 방대한 수집 활동이 그의 무기였다.
그는 특별해 보이거나 눈에 띄는 것이면 언제든 그리고 무엇이든 빠짐없이 메모했다.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고 메모한 건 아니었지만 그는 그렇게 수집한 아이디어들을 적절히 이용해 자신의 논거를 빛냈다. 리텐베르크가 한 번은 촛불 심지를 다듬는 데 쓰는 심지 가위를 칭하는 스페인어 표현을 접하게 되었다. 리텐베르크가 살던 시절에는 그 가위를 일러 빛 닦게, 빛을 닦는 것, 빛 닦게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잡기장에 빛 닦게에 대한 스페인어 표현은 데스파빌라데라다. 그런데 이 말은 육군 원수를 가리키는 칭호로도 쓰인다고 한다 라고 메모해 두었다. 그리고 리테베르크는 잡기장에 수집한 어휘를 바탕으로 논적을 반박하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논거를 빚어냈다. 사건의 발단은 호메로스 번역가로 이름을 날리던 요한 하인리 포스와의 논쟁이었다. 포스는 고대의 발음에 맞는 표기법을 도입하여 이를테면 앞으로는 제우스 대신 잽스로 발음되도록 GEVS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는 그런 혁신이었다. 리텐베르크는 바로 그 빛닦개를 다시 끄집어내어 포스를 이렇게 논박했다. 잽스는 신들 중에 신을 가리키는 단순한 말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빛닦개를 칭할 때 보다 엄숙한 말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 기억으로 그 말은 데스파빌라데라이다. 이 두 낱말을 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잽스가 빛닦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하. 그 말 속에는 정말로 재빠르게 배워내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에겐 정말 인상적인 단원이었습니다. 교양은 과일점과 같다 라는 이 비유 단원을 읽다 보니 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많았고 역시 저 지난 단원과 비슷하게 저는 정치가들을 많이 떠올렸네요. 그러면 발전소, 정말 생각이 발전되네요. 제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읽거나 듣기를 권합니다. 읽는 동안 생각이 정말 발전되는 효과를 제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